네, 산업세, 사람이 높은 세상 추미애입니다. 정의, 공정, 법치, 저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 외교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시작전권 환수와 남북 자주에 입각한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분단 세대를 전쟁 세대, 분단 세대를 빨리 끝내고 다음 세대가 평화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추미애는 신세대 평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원칙 있는 협력 외교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미일 3자가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과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민간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불참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총리 출신이시니까 아마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결정 아니셨나 저는 좀 놀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림픽을 참여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안산, 김연경 같은 훌륭한 선수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전시 우리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연기론에 서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도움이 되겠죠. 북한이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좀 적극적인 주장을 하셨지 않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일본이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주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도와 관련된 영토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토 문제하고 올림픽 참가 여부를 둘 가지고 계량해야 한다면 당연히 영토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북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추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 전환과도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축소해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전작권 전환에 충족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고 북미 간의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님. 네, 지난번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방문하셔서 아베 총리를 만나셨죠? 네, 그 당시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입니다. 이낙연 정부 대표는 일본 측의 듣기가 껄끄러운 강제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는 안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외교라는 건 뭡니까? 나라의 국익,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뜨겁게 노력하고 와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고 오셨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되신다면 나라의 외교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일본 측은 회담 내용의 전체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는 우리 한국 측 보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아까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일본 측이 껄끄러워하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질의했더니 후보께서는 한국 측 보도를 참고하시라라고 했는데 한국 측 보도를 봐도요. 구체적 합의나 진전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 그럼 왜 그걸 후보는 여태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채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6월이죠.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사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이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이런 판결과 더불어서 또한 후보께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19년 10월이었습니까? 11월이었습니까? 일본 일왕 즉위식 때는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에 매우 교착돼 있었던 한일 관계를 좀 녹이는 분위기 조성이 그 당시에는 차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차선의 목표에는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대로 풀어야 하고요. 그것이 아까 추미애 후보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른 현안의 해결,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진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투트랙 전략이었고 그런 투트랙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추미애 후보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공단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폐쇄가 돼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오늘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재개를 이렇게 좀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업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 기업들이 동시에 들어갔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제가 제안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남북 문제가 풀리면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견해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개성공단은 사실은 북한 쪽에서는 접경 지역에 공단 부지를 할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북한 안보상으로만 생각하면 많이 양보를 한 셈인 것이죠. 말씀처럼 이것이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공동 투자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오히려 그런 위험 요소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고요. 김두관 후보님의 의견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하나 더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오늘 제안을 했는데 남북 문제를 좀 주도하려고 그러면 사실 남북이 좀 잘하고 싶어도 사실 국제관계 때문에 매우 어렵잖아요. 그 중 하나가 아마 장애 요인이 아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혹시 추미애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지요? 네. 한미동맹을 우리가 굳건히 하면서도 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평화를 관리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그런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서 군사안보 전략에서도 한미동맹 밑으로 일본을 두는 그런 전략을, 군사안보 전략을 가져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일본의 유사 3법에 의해서 오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도 남북 관계의 상황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북한 공격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우리 영해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바로 주권 국가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 어떤 기자가 그러는데요. 논란의 종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경선 연기 또는 지사직 사퇴, 검정단 설치 이런 걸 저 추미애가 원칙으로 돌파해내고 논란을 정리했기 때문에 논란의 종결자다라고 하고요.
추미애가 논란을 정리 안 했다면 경선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다라고도 하고 SNS 댓글상에도 지지자와 국민들께서는 추미애가 정리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 하시는데요. 제발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원팀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하면 우리만의 패배가 아닙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구분응선을 넘었고요. 지난번 후보께서는 정치개혁 공약 중에 하나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 검찰개혁 과제로 내거셨는데 대표 시절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죠. 그런데 오늘도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님들은 40명, 이낙연 후보님 지원하는 의원님들은 무려 37명, 정세균 후보님도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다 합치면 한 100여 명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바로 대표 발의하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신지요? 네,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네.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 형사소송법의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착시키는데 일단 비중을 두자 하는 쪽으로 당정간의 의견이 있었지요. 네, 그것을 안착시켜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추가 과제를 2월에 이미 입법 발의하시겠다고 하고 또 4월 선거 때문에 못 하셨다고 네, 하니 그러니까요. 특위에 맡겼다고 하니 이번에 뭐 그런 지금 오늘 그런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인사권에 도전하는 검사 한 명과 어떤 검찰 조직 오만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를 뒤늦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둘러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입법 발의도 할 수 네, 있고요.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두려우신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캠프에 참여한 의원도 많기 때문에 이 네, 자리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님은 아니, 저는 현재 국회에 있질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저는 입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여태까지 뭐 상임위에 시켜놨다.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수백 건이 된다. 공은 다 차지하시고 문제 있는 걸 그러면 해결하시라 그러면 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선문답식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좀 있고요. 정기국회 안에 서둘러서 이 지루한 개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공정 법치를 굉장히 허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님의 오늘 입장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선진국 도약에 기함으로써 이재용 회장에게 국민께 진 빚을 갚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그러면 돈이 있으면 이 법치를 돈으로 때울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면 돈 많은 부자들은 기여 입학금 내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식이나 똑같은 거죠. 네, 추미애 후보께서 법무장관 지내시고 당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를 곡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이재용 회장께 빚졌다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은 투명성,
그런 반부패 지수를 올림으로써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한 신뢰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 국가 경쟁력에서도 투명도에서도 금년 1월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서 점수를 따고 그 점수의 이유, 그 원인을 또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 일을 번복을 한 것이죠. 대단히 유감이라 할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혹시 부부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뭘요? 부부공. 아, 제가 못 들어봤네요. 요새 유행어입니다. 부실한 그러니까요. 부동산 죄송해요. 공급 정책이라고. 아, 네네. 네. 지원 대책도 없고 택지 대책도 없고 또 균형 발전 정책도 없다. 인데 네. 산무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염치도 없다. 사무다. 왜냐하면 염치 없다는 건 지난번 후보께서 이 이사 공급 대책으로 제공되는 200만 호는 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250만 호 공약이라는 게 너무 뻥튀기가 심하다,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약을 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막무가내 수백만 호를 공급 폭탄이라고도 또 하신 후보도 계시고, 그렇다면 시장 혼란이 생기는 것이, 그 시장 혼란은 누가 맡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연간 47만 호 앞뒤로 이미 공급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내용을 좀 조정을 하면 그게 거의 이제 200만 호를 넘게 네. 되고요. 추미애 후보 발언 시간이 다 소진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청년들이 생활비, 학자금 때문에 돈을 못 빌려가지고 사채업자, 고리 대금업자한테 그 고액의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은 1,0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얼마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은행의 그러니까 우대 대출 금리보다 좀 높은 한 3% 전후로 좀 빌려주고 그들이 좀 필요할 때 좀 빌려 쓰고 갚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많이 반대들 하세요. 우리 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아마 이제 주로 우리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또 그 BIS 비율에 꽉 묵혀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그 재정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네. 좀 재정의 자유를 좀 주고 또 이런 그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신용대출을 좀 소액대출 네, 같으면 후보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금융개혁이 먼저 맞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대개혁, 그다음에 그 다음 금융개혁을 또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청년에게 빌려주려고 기획을 했더니 은행 5군데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네. 손실은 2% 정도만 보존해주면 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세대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 온실가스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선진국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저 추미애는 토지 정의를 세우고 평화 정의를 만들고 기후 정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 추미애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